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부지런한 최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지런한 최부자는 원래는 가난했던 사람인데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아껴서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부자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워낙 재산이 많아서 딱히 걱정은 없었지만 문제는 이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최부자는 하루 이틀 멀다 하고 머슴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부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첫째가 또 노름으로 재산을 말아먹었다고. 뭐라고 둘째가 며칠째 술만 퍼먹고 놀러 다닌다고. 셋째는 3일째 잠만 잔다고. 아유, 저 게으른 놈. 최부자의 세 아들들 중에 멀쩡한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게으르고 무능했으며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이 많은 것을 믿고 게으르게 살거나 아무 일이나 생각 없이 버리고 포기하는 등 최부자의 속만 잔뜩 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아들들은 서로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잘 모시는 효자라고 뽐내곤 했습니다. 어찌나 할 일들이 없었는지 하루는 세 아들이 모여 앉아서 누가 더 아버지를 잘 모시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봐, 동생들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셔야 해.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내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거라. 첫째의 말에 둘째가 나섰습니다. 아니, 형님, 저야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형님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가장 많이 가져야 해요. 제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그러자 셋째도 나섰습니다. 형님들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보다 더욱 잘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가져야지요. 그리고 제가 형님들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니까 제가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뭐라고, 야막내야. 너는 순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뭐라고, 막내 너 아주 우냐우냐 했더니 버르장머리가 없어졌구나. 형님들 우리가 나이 차이가 나봐야 1~2살 차이밖에 더 납니까? 거 너무들 하시네. 최부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담장 너머로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가 효자라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구경 중이었습니다. 저것들 저거 서로 자기가 효자라고 싸우는 꼴하고는 내 아들들이 비록 게으르고 무능하고 생각도 없긴 하지만 나에 대한 효성만큼은 참으로 뛰어나구나. 그래, 모든 것이 다 뛰어날 수는 없지. 아이, 근데 그래도 좀 걱정이긴 하구나. 저리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반해 반만큼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거나 서책을 잃으면 참 좋을 것을. 안타깝구나. 그런데 그런 최부자에게 의문이 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토록 효성이 지극한 자신의 아들들을 두고 어째서 마을 사람들은 이웃에 사는 농부의 세 아들이 마을 제일의 효자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참 의문이었습니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저 이웃 농부 아들들의 효성이 내 아들들보다 뛰어나다고들 하는 것이지? 알 수가 없구나. 부자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그만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멀찌감치서 이웃 사는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부자가 농부를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 농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니, 자네 이제 오는가? 그냥 뭐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나으리 마침 오는 길에 맛있는 찬거리들을 샀는데 오늘 저녁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드시죠. 그래, 그거 좋지. 최부자는 마침 이 농부의 아들들이 도대체 왜 자신의 아들들보다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지 궁금하던 차에 그 집에 가서 그의 아들을 볼 수 있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서 저 농부 아들들이 효자라고 소문난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하여 최부자는 농부를 따라서 농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흙 묻은 옷을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라고 잠시 후 농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바지의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지가 무릎 위에까지밖에 안 오는 짧은 바지였습니다. 뭐야, 저 바지는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손님이 왔는데 저런 이상한 바지를 입다니. 당시에는 살이 보이는 바지를 입는 것이 없었기에 농부의 짧은 바지는 최 부자에게는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 부자는 농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봐 자네 그 어째서 그리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가? 그러자 농부가 껄껄 웃으며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 그게 말입니다. 나으리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옷감을 선물로 받았지 뭡니까? 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한 벌 해입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새로 지어온 옷을 입어보니까 바지가 한 뼘 정도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는 것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 바지가 길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긴 바지가 왜 그리 짧아진 게야? 자꾸 끌고 다녀서 짧아졌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모아두고 이 긴 바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몹시 불편해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니까 글쎄 바지가 이렇게 짧아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지가 짧아졌는가? 갑자기 짧아진 연유가 있을 터인데 글쎄 누가 바지를 잘못 자른 거 아닌가? 예,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새 아들들을 불러놓고 물었죠. 얘들아, 이 바지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분명히 딱 한 뼘 정도 길어서 그 정도만 자르면 되는 것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많이 잘라놨단 말이냐? 그러니까 첫째가 말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 편하시라고 딱 한 뼘만 잘라 놓았는데 아마 둘째가 깜짝 놀라하며 이어 말했죠. 세상에 형님이 어젯밤에 이미 줄여 놓으셨습니까? 이럴 수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바지를 한 뼘 더 줄여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셋째가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를 어째 전 형님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바지를 한 뼘 줄여놨습니다. 어째 좀 짧더라니. 그러면서 새아들이 저에게 용서를 비는데 저는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들들이 다 저를 생각해준 마음이 고마워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바지를 입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들이 저를 생각해서 줄여준 이 짧은 바지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바지가 된 것이지요. 이야 그렇구만. 그런 연유가 있어구만. 그럼 아주 고맙게 입고 다닐만 하지. 그렇고 말고.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짧아진 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집에 가서 한번 똑같이 해봐야겠다. 그러면 내 아들들이 정말 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야. 저녁밥을 먹고 최 부자는 황급히 농부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아들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지를 들고 새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에 입고 나가야 하는데 딱 한 뼘만 줄여다오. 알겠지? 딱 한 뼘만 줄이면 된다. 예, 아버지. 예, 새아들이 대답했고 최 부자는 그리 말을 하고 바지를 마루에 놓아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마루에 둔 바지를 입어봤는데 이게 웬걸 바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뭐지, 이거 줄인 게 맞아? 아닌데 그대로인데 어찌 된 것이야? 분명 어제 그 길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 거지? 최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들들을 모두 불러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내가 이 바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바지가 그대로인 게야? 그러자 첫째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그 바지가 그대로라고요. 야, 둘째야, 네가 줄여놓을 줄 알았는데 안 했냐? 그러자 둘째 아들이 셋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셋째야, 너 뭐 했냐? 바지 안 줄이고. 당연히 막내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셋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내가 합니까? 형님들이 해야죠. 저는 아직 바느질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바지를 어찌 줄인답니까? 형님들이 저보다 잘하니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소. 나 원참 뭐라고? 막내야, 그게 말이냐? 이런 일은 막내가 가야지. 예, 하참나. 어째서 제가 막내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막내인 건 맞지만 왜 이걸 제가 합니까? 집안에 내 위에 형들이 2명이나 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새 아들들은 그렇게 또 한참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마을 사람들이 왜 저 농부 아들들을 효자라고 하는지 알겠구나. 그리고 최 부자는 싸우고 있는 못난 새 아들들을 보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한 끼도 먹지도 마라. 그리고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니 그리할 거라. 만약에 밥을 먹거나 한 푼이라도 필요하면 일하거라. 오늘부터 이 집의 머슴들을 모두 내보낼 터이니 머슴들이 할 일을 너희가 하거라. 그리하면 밥도 주고 머슴처럼 세경도 주겠다. 이것이 못마땅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러자 아들들은 놀랐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 아들들은 10년 동안 정신을 차릴 때까지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심성이 아주 고든 박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에게는 슬아의 칠복이와 석삼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뛰어난 수재였으며 좋은 집안의 훌륭한 여인들과 혼인도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 칠복이는 명성이 높은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박선비는 첫째 며느리 꽃분이를 맞을 때 상객으로서 사돈댁에 갔었는데 이 사돈댁 집안 사람들은 박선비에게 미천한 가문이라면서 온갖 홀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첫째 며느리 꽃분이의 가문은 5대에 걸쳐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은 가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문 사람들은 박선비의 가문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혼례식이 끝나고 박선비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며느리 꽃분이의 일가 친척들이 몰려와서 박선비가 앉았던 대청마루를 물로 씻어내고 대패로 밀어버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여인은 아주 대단한 명문가에라도 시집을 보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찮은 집안에 시집을 보낸단 말이오? 그런 사람이 이 집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 셈이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박선비와 박선비 가문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의 가문 사람들이 어찌 이런 지옥을 그냥 넘어간단 말이오. 당장 가서 따집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으시오.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는 문중에서 떠든다고 높아지는 것도 남들이 헐뜯는다고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예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형편없는 가문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며느리를 맞았으니 그런 하찮은 일로 말썽을 일으키면 새 며느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니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박선비의 말에 가문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박선비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새로 맞이한 며느리 꽃분이를 극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그런 시아버지 박선비의 넓은 도량과 덕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평생 시아버지 박선비를 존경하고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박선비가 세상을 떠나고 더 세월이 흘러 꽃분이도 죽을 날을 앞두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아버님, 생전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죽어서도 시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싶으니 나를 시아버님 묘소 아래 가까운 곳에 묻어주시오. 그리하여 정말로 며느리 꽃분이의 묘는 시아버지 박선비의 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선비에게는 둘째 아들 석삼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 석삼이의 부인 즉 박선비의 둘째 며느리는 춘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춘이의 아버지와 박선비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벗이기도 하였습니다. 춘이는 성격도 살갑고 효성도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반찬은 어찌 이리도 내 입맛에 딱 맞는고 이 버섯은 어떻고 우리 며느리가 해준 버섯이 내 발에 아주 딱 들어맞는구나.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좋구나, 너무 좋아. 우리 며느라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버선이 잘 맞다니 다행이에요. 편히 잘 신으세요. 제가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래, 그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주 며느리 복이 많구나, 많아. 박선비는 첫째 며느리 꽃분이에게 한 것처럼 둘째 며느리 춘희도 딸처럼 몹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둘째 아들 석삼이가 혼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박선비의 상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들아, 너무도 보고 싶구나. 어찌 그리 급하게 떠난 것이냐?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춘희는 어쩌한단 말이냐? 한편 자식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춘희의 슬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컸습니다. 시집을 오자마자 과부가 되어버린 둘째 며느리 춘희는 매일을 눈물로 치새웠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춘희를 무척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박선비는 춘희가 슬픔에 빠질 것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박선비 자신 역시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박선비 어머니가 평생 6남매를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늘 희생하며 살아오는 것을 보았기에 춘희의 가혹한 운명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선비가 마당에 나와 있는데 하인들이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어휴, 벌써 외간 남자를 만난다고? 아이,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에. 아니, 어찌 저런 사람이 시집을 왔어? 주인 어르신이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이거 큰일이구나. 이 말을 근처에서 듣고 있던 박선비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뭐들 하는가?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인들이 박선비를 보고 황급히 수군대기를 멈추었으나 박선비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뭐가 아니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내가 다 들었다. 누가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냐? 바른 대로 말을 하거라.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도 둘째 며느님이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게 참말이냐? 그 말이 거짓이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며 그 말을 들은 박선비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며느리 춘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밤마다 춘희가 자신의 방에서 외관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박선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박선비는 심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믿는다고 해도 불안한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유,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행여라도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잘 살펴봐야겠구나. 요즘 홀로 된 여인을 강제로 보에 싸서 납치해 아내로 삼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않는가? 박선비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한밤중이 되면 자던 중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집안을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박선비가 집안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며느리 춘희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단 말인가? 이건 뭔가 이상하구나. 박선비는 궁금하여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간 순간 박선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춘희가 누군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우리 며느리에게 들리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정말 외간 남자를 방 안까지 끌어들이고 있단 말인가?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박선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리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믿던 만큼 얼마나 배신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어찌 그냥 갈 수 있단 말인가?
박선비는 자신의 체면도 뒤로 하고 며느리 춘희의 방을 슬쩍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춘희가 술상을 차려놓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냐, 니놈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박선비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눈을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춘희가 마주 앉아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지프로 만든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 인형이었습니다. 그 허수아비 인형에 죽은 남편의 옷을 입혀놓고 춘희는 술상을 차려 마치 산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 말을 건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서방님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랍니다. 서방님 왜 못 드시나요? 서방님. 며느리 춘희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이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우리 며느리가 너무나 힘들구나. 어찌 저리 평생 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생각이 너무 짧구나. 그 뒤 박선비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둘러싼 괴이한 소문의 진실을 알게 된 박선비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춘희가 너무나 딱하고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윤리며 도덕이며 사람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것들도 결국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저 착하고 가여운 아이를 평생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사람을 위하는 길이란 말인가? 이것은 아니 된다. 아니 돼. 박선비는 그날 밤 고민을 하며 밤새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박선비는 일어나자마자 몇몇 사람들을 불러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야기를 하고 보내고는 그 다음에는 며느리 춘희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그래, 며느라. 시장에 나가서 종이와 먹을 좀 사오겠느냐? 마침 종이와 먹이 떨어졌구나.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버님. 박선비의 심부름에 춘희는 흔쾌히 그러겠다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고 그러다가 보니 날이 다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하고 돌아온 며느리 춘희를 대하는 박선비의 태도는 몹시 차가웠습니다. 아니, 며느라. 지금 날이 저문 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뭘 하고 이제 오는 것이냐? 네, 아버님. 그것이 심부름을 하고 자꾸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냐? 에이, 안 되겠구나. 너와 같은 것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거라.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됐다. 어서 짐을 싸거라. 두말하고 싶지 않구나. 늘 다정하고 친절한 시아버지 박선비의 냉랭한 태도에 춘희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러라고 하니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춘희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춘희가 짐을 싸고 나와서도 계속 잘못을 빌었으나 시아버지 박선비는 용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친정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 서찰은 사돈에게 전하도록 해라. 춘희는 결국 박선비가 주는 서찰을 받아들고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춘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친정에 간들 내가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뵐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서방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낫겠구나. 하며 춘희는 안 좋은 생각을 하였으나 시아버지인 박선비가 친정 아버지에게 전달하라는 서찰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을 시아버님께서 뭐라고 쓰셨나 보기라도 해야겠다. 춘희는 서찰을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찰을 읽는 춘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런 생각을...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도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한없는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시아버지의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서찰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게 사돈, 자네 딸을 개가시키시게 이 아이가 생과부로 슬퍼하며 늙어가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으니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시게나. 내 간절한 바람이네. 춘희를 다시 재가시킬 것을 권하며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아버지 박선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춘희는 서찰을 읽은 후에 한참을 울다가 시아버지 박선비가 있는 집 쪽으로 큰 절을 한번 올리고 그리고 난 후에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선비는 그 이후에 둘째 며느리 춘희와 그리고 사돈집과도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흐른 뒤 박선비가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서니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어디 적당한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정해야겠구나. 박선비는 마을에 머물 만한 적당한 집을 택하여 그곳에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내가 한양으로 가는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서 말이오. 실례가 아니라면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게 해주시겠소? 그렇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고 자신의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다시 돌아와 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어르신께서 이 밤에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 아래채에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주무시고 가십시오. 저 아랫방에 이부자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제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드린다고 하니 차는 변변찮지만 식사도 하시고 주무십시오. 아이 잠을 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식사까지 주신다니 정말 고맙소. 그렇게 집주인은 박선비의 저녁상까지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본 박선비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상에 올라가 있구나. 신기하구나 신기해. 저녁상에는 박선비의 입맛에 맞는 반찬으로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반찬들을 먹는데 간까지 박선비의 입에 딱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집 주인이 나랑 입맛이 참 비슷한가 보구나. 박선비는 만족스럽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상도 받았는데 역시나 아침상도 반찬 종류만 다를 뿐 늘 박선비가 좋아하고 즐기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입맛에도 꼭 맞았습니다. 아이고 옛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내 입맛을 참 잘 맞춰주었었는데 마치 둘째 며느리가 차려주는 상을 받은 것 같구나.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이 집에 사는 것인가? 에이 설마 나도 참 무슨 생각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고 싶구나. 박선비는 잠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침을 마저 다 먹고 상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슬슬 길을 떠나려 하는데 집주인이 떠나는 박선비를 붙잡고는 잘 만들어진 버선 한 켤레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버선을 한양 가시는 길에 신으세요. 제 아내가 어젯밤에 만든 것입니다. 아이고 잘 차고 잘 먹기까지 하였는데 이 버선까지 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소. 어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있단 말이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선비는 몹시 고마워하며 버선을 받아 바로 신어보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박선비의 발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지어주던 버선같이 발에 꼭 맞고 편안하구만. 박선비는 또 둘째 며느리 춘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곳에 있기라도 한 듯 하지 않은가. 박선비는 그렇게 집주인과 작별하고 길을 떠나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길 한쪽에 서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 공손히 배웅하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아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여기 있었던 게로구나. 그랬던 게야. 박선비는 한눈에 그것이 둘째 며느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묵었던 집에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버선까지 선물로 준 것이 바로 둘째 며느리 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자리에 돌처럼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며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라. 그 집주인 성품을 보아하니 우리 며느리가 고생은 하지 않고 잘 살아가겠구나. 다행이다. 평생 싸우지 말고 잘 살거라. 그것만이 내 바람이니라. 박선비는 며느리에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잿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뒤로 돌아 길을 떠났습니다. 며느리 춘희는 그런 시아버지 박선비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춘희는 항상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지금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 없이 어떻게 자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령님께 빌고 빌었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가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나무를 캐러 가보니 더덕이 큼지막한 게 있기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가 더덕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덕아, 더덕아. 나하고 살자. 여기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니? 하니까 쑥 뽑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쑥 뽑히니까 뒤로 자빠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더덕하고 사람하고 같이 대굴대굴 굴러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을 채워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아기가 그날로 슬그머니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3-7일 지나니까 걷고 100일 지나니까 뛰고 첫 돌이 지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것입니다. 산더미만 한 걸 한 짐씩 해오는 것입니다. 나이 67살 돼서 글방에를 보냈더니 하루만 가고 다시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안 가느냐고 어머니가 묻지 않겠습니까? 글방 아이들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려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를 버리고 딴 살림을 차린 것입니까? 어머니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아이의 아버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내 아버지는 강원도에 콩 팔러 갔다. 돈 많이 벌면 온다고 했으니깐 기다리면 올 것이야.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3달 열흘 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온 강원도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절에 공부하러 갔다.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를 찾아올 것이야.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또 3달 열흘 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조선팔도 절을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어머니. 하기에 할 수 없이 바른 대로 말해줬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더덕을 한 뿌리 뽑았는데 더덕하고 같이 뒹굴었더니 그날로 배가 불러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를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러면 내 이름은 더덕이라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해서 아들의 이름이 더덕이가 되었습니다. 더덕이 나이 18살 먹으니까 밤만 되면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슬그머니 나가서 새벽잇을 맞고 들어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3개 넘더니 커다란 바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게 그냥 바위가 아니고 바위 문인 것입니다. 더덕이가 바위를 잡고 끙하고 용을 한 번 쓰니까 그 큰 바위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입니다. 더덕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가 있는 곳을 보며 어머니도 그만 뒤따라오지 마시고 저와 함께 들어와 보십시오. 하기에 군말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뒤 밟은 걸 다 알고 그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들어가 보니 참 어마어마하는 것입니다.
바위문 안에 딴 세상이 있는데 온통 병사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쇠붙이들인 것입니다. 병사들은 몇 천인지 몇 만인지 모르고 쇠붙이들은 죄다 칼이고 창이고 방패고 투구고 착용한 것입니다. 댕그랑댕그랑 하면서 밤낮으로 그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칼이야, 창이야, 방패야, 투구야 만들다가 더덕이가 들어가니까 쇠붙이 병사들이 반기며 더덕이 장군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달려들어 떠매고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구경 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덕이가 조심한다고 해도 이 좁은 나라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나무꾼 하나가 산속에서 더덕이를 보고 쫓아가서 이광경을 보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나라에 역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이 임금귀에 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나라에서 임금이 더덕이네 집에 왔습니다.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지 않겠습니까? 더덕이는 어디 있느냐? 가르쳐주면 돈을 주마. 안 그러면 너는 당장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게야. 해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가르쳐줬습니다. 바위문 있는 곳을 가르쳐줬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최 문이 열려야 말입니다. 힘장사 몇백 몇천이 달려들어 밀어도 꼼짝을 안 하니 말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꾀를 내어 더덕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라, 언제든지 내 아들이 오거든 배가 아프다 하고 의원을 불러오라 해라. 그렇게 한다면 곡식을 주마. 그리고 나라에서 벼슬을 내릴 게야. 어머니는 임금이 더덕이를 죽인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아들의 재능에 상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덕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 의원을 좀 불러오너라. 더덕이가 의원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의원을 부르니까 의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금인 것입니다. 임금이 의원 옷을 입고 의원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어야 낫는다. 그것만이 어미를 고칠 수 있을 게야.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산으로 들어가더니 사흘 만에 왔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더덕이를 덮쳤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았으니 기운이 다 빠졌을 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단박에 사로잡을 작정이었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고도 더덕이는 기운이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당해낼 수 있어야지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놓아줬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꾀를 내어 더덕이의 어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머리가 아프다 하고 점쟁이를 불러오라 해라. 그러면 비단을 주마. 그리고 더덕이에게 정승자리를 주마. 어머니는 임금의 말에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무지한 아들놈에게 정승자리를 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 점쟁이를 좀 불러오너라. 또 점쟁이를 부르니까 점쟁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임금인 것입니다. 임금이 점쟁이 옷을 입고 점쟁이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복숭아 99개를 따다가 씨를 갈아 먹어야 낫는다. 그것만이 어미를 낳게 할 수 있을 게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가더니 석 달 만에 왔습니다. 하늘복숭아 99개를 따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재판을 차렸습니다. 하늘복숭아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못 따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불효한다고 옥에 가둘 작정이었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늘복숭아 99개를 보란듯이 다 따온 것입니다. 트집 잡을 건더기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놓아줬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임금이 소가죽 3000장으로 주머니를 지어주면서 또 꾀를 내었습니다. 여보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이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라 해라.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라.
내 말이면 반드시 들어갈 게야. 그러면 금덩이를 주마. 그리고 내 딸과 혼인시켜서 이 나라의 부마로 만들어주마. 그러면 미천한 너희 집이 부귀영화를 누릴 게다. 이 소리에 어머니는 임금님이 더덕이를 공주와 혼인시키려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저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거라.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저기에 들어가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 들어가서 내가 잃어버린 가락지를 찾아주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임금과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주머니를 꽁꽁 묶고 바위에다가 패대기를 쳤습니다. 패대기를 한 3,000번 치니까 뼈도 살도 다 부서졌습니다. 더덕이를 죽여놓고 임금은 어머니한테 준 돈이야 곡식이야 비단이야 다 도로 빼앗아버리고 인두로 팔다리까지 지져놓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울며 불며 가죽 주머니를 풀어헤쳐보니 뼈고 살이고 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더덕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나거든 말입니다. 어머니 만약에 내가 죽거든 안진뱅이 의원을 찾아 약세 첩을 지어다가 내 몸 위에 뿌리고 뼈 살아라, 살 살아라, 숨 살아라 하십시오. 그 길로 어머니가 안진뱅이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3년 만에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안진뱅이 의원을 찾았습니다. 약세첩 지어달라니까 밥 3,000끼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밥 3,000끼를 지어줬더니 빨래 3,000가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빨래 3,000가지를 해줬더니 물 3,000동이를 길어달라는 것입니다. 물 3,000동이를 길어줬더니 드디어 약세첩 지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약세첩을 가지고 와서 더덕이 뼈가루 살가루 위에 뿌렸지 않았겠습니까? 한 첩 뿌리고 뼈 살아라 하니까 뼈가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살 살아라 하니까 살이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숨 살아라 하니까 숨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더덕이는 흙으로 몸종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이며 머슴이며 아이며 수천 명을 만들자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덕이는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에 갔습니다. 임금이 놀라서 군대를 보냈지만 더덕이는 아주 손쉽게 군인들을 물리치고 임금의 앞에 갔습니다. 임금 앞에 가서는 전하, 제 어미한테 공주님을 저한테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약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주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임금이 뭐 할 말이 이겠습니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덕이를 해치지 못한다면 사위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장 아끼는 막내딸을 내주었습니다. 더덕이는 공주를 데리고 바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덕이가 만든 몸종들은 공주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바위 뒤의 세상에는 더덕이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금은 황당한 옛날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정말 더덕이의 나라가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상사병으로 죽은 처자가 처녀 귀신이 되어서 찾아온다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무렵 의병장으로 나서서 싸우다 전사한 고경명은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명은 젊은 시절 집 근처에 있는 호수를 오가며 틈틈이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피해 호수 근처에 있던 집의 열린 문 안으로 달려가서는 그 집의 주인을 소리쳐 불러냈습니다. 주인장, 혹시 계시오? 생은 글을 읽는 선비인데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려 이 집에 머물려고 하오. 그러니 나와서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자 방의 문이 열리고 처녀 한 명이 나와서는 고경명을 보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여기도 괜찮으시다면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경명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가 문 안으로 들어가 방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고경명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간소하게 차린 술과 음식을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가져와서는 고경명 앞에 놓으면서 술병을 들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정성껏 차렸으니 어서 드십시오.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하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고경명이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비를 피하러 들어온 것인데 이런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유학자였던 고경명은 낯선 집에 비를 피해 잠시 들른 것도 과분한 일인데 처녀가 주는 술과 음식까지 받아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겨 권유를 거절하고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서는 고경명의 뒷모습을 처녀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노인 한 명이 고경명의 집 문 밖에 와서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경명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태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 나리께서 우리 집에 오신 이후로 그 아이가 나리를 사모한 나머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리가 아니면 아무한테도 시집을 가지 않겠다. 만약 나리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지요. 그래서 감히 부탁하건대 나리께서 제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목숨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들어보니 참 딱하게 되었군요. 하지만 한 번 본 처자와 어찌 혼인을 한단 말이오. 그리고 나님이 정혼할 처자가 있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고 그만 가보시오. 고경명은 노인의 청을 거절하고 손을 내저으며 노인더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장례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으니 자신을 사모한다는 처녀를 받아주었다가 무슨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색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유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학자의 입장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고경명이 거절하자 노인은 문을 나서서 슬프게 울며 떠나갔는데 두 번 다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고경명은 관직 생활이 힘들어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낮은 벼슬에 머무르는 판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호수를 지나다 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근처에 있는 집으로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그곳은 고경명이 젊었을 때 처녀를 만난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집 안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 조용한 게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습니다. 고경명이 그 집의 음침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마루 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고경명한테로 다가와서는 그의 몸을 칭칭 휘감고는 성난 눈초리로 노려보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고경명은 필시 그 구렁이가 옛날 자신이 거부한 처녀의 원혼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는 곧 사과하며 내가 너의 부탁을 거절해서 너를 죽게 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몰인정했구나. 내가 나를 해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내가 너를 해했으니 나도 죽어도 마땅하다. 망설이지 말고 날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한참 동안 고경명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더니 곧 고경명을 감싼 몸을 풀고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고경명은 얼른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죽은 처녀가 나타나서 소녀가 나중에 구렁이로 다시 나타난다면 죽을 징조인 줄 아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참 후인 1592년 7월 9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란이 일어나자 모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임금님도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한 용맹한 장군들도 계속해서 패했습니다. 이때 고경명의 나이가 60이었을 때입니다. 고경명은 아들 고인우를 불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또한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그를 배우는 유학자란 말이냐? 이에 아들인 고인우가 아버지를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 연세가 한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울 병사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놈들은 조총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경명은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병사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면 외놈들을 물리칠 수 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다. 당장 마을에 방을 붙이고 백성들을 모아라. 우리와 함께 싸울 백성들이 아주 많을 게다. 예, 아버지 뜻대로 제가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을 모으겠습니다. 아들은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의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반 상민 없이 수많은 의병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경명은 백성들에게 의병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놈들의 군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고경명은 아들인 고인호와 함께 금산에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병들이 놀라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곧 전투를 해야 하는데 소란이 난 것입니다. 곧 외놈의 군대가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고경명은 서둘러 의병이 있는 곳으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을 피는 것이냐? 곧 외놈들이 오고 있는데. 하고 말하며 달려가 보니 그때 본 구렁이가 나타나서는 의병들의 뒤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고경명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구렁이를 다시 본다면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였거늘. 라고 깨닫고는 다음 날인 10일까지 일본군에 맞서 힘을 다해 싸우다 아들 고인호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선조는 왕명으로 순국한 고경명에게 정의품 예조판서 겸양관 대제학으로 추중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남자를 저주하여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야기입니다. 처녀의 사랑도 안타깝고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려다 죽은 고경명의 죽음도 안타깝지 않을까요? 둘 다 저 세상에서 만나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